598 부산행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째를 맡는 598 부산행의 진행을 맡고 있는 임경빈 헬마우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부산의 자랑, 부산의 쉽지 않은 재선 국회의원. 그 말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박재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거 제가 또 소개를 깜빡했네요. 부산 남구 을 지역구의 박재호 의원님 되시겠고요. 오륙도를 품고 있는 지역. 오륙도를 품고 있는 부산 남구 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함께 해주신, 오늘도 비행기를 타고. 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부산에서 날아오신, 부산 금정구의 자랑, 박인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금정구의 자랑 맞습니다. 박인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주 스페셜한, 정말 모시기 쉽지 않은, 이 게스트를 정말 이렇게 빵빵하게 모시고 저희가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부산에 이렇게 인재가 많구나. 요걸 또 코드감을 좀 떨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낳은 국회의원, 지금은 이제 서울시 구로 을에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계신 윤건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건영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1969년도에 부산시 수정동에서 태어나서 한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쭉 살다가 청춘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네, 오늘은 박재호 선배님하고 박인영 의원께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박재호 의원님이 또 이렇게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끌고 나온 게 아닌가 들으셨는데. 무조건 온나 이래. 무조건 없나? 설명도 없이. 무조건 없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예. 원래 오늘 이제 본회의가 좀 맞습니다. 진행되는 중이신 거죠? 저희도 사실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원래는 외교통일위원회 맞습니다.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이라 네. 혹시나 의원님이 이제 본회의장에 서시게 되면 우리 섭외는 어떡하지? 이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원래 박재호 선배님이 먼저 하자 그래서 요거 핑계로 대정부 질문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포기하고 오신. 그렇게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해줘도 되겠네요. 예. 포장이 아니고 사실이. 의원님 혹시 네. 그 지난 1회 598 부산행 1회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저희 부산 정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말이죠. 네. 우리 선배님께서 1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박재호 선배님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부산을 너무 잘 아니까 네. 이제 2부부터 해도 된다고. 혹시 그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어차피 뭐 재호 형님 뭐 나가셔서 하셨을 얘기 뻔한데 뭐. 예견은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고 뭐 별 재미도 없고. 빙고. 웃다 말고 뭐 그렇습니다. 박인영 의원님 혹시 지역에서 보신 분들 말씀해 주시는 거 네, 있어요? 제가 좀 모니터링을 좀 했고요. 그 두 분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박남매, 박재호, 박인영. 박남매 이렇게 하던데, 박남매 사실 우리 지금 핫하시죠. 우리 박지원 전 그렇죠. 국정원장과 박영선 우리 전 서울시장 후보께서 이미 선점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좀 이름으로. 다른 별칭을 좀 있으면 좋겠다. 네네. 혹시 이제 남매로 불리시기에는 이제 연배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니신가요? 예, 뭐 조금 예.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고. 예, 그리고 댓글에는 헬마우스님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은. 저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헬마우스님 인기를 좀 넘어야겠다. 그런 수제가 있다고 없는 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제 편성해서 좀. 예, 제가 가다가 묻어가겠다. 올라가. 아유, 별 말씀을요. 부산 박남매가 이제 서울 박남매를 뛰어넘는 그날을 지금 이제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까지.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하고 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모니터링을 한 뒤에 옆에 분은 삼촌이죠? 그래서 너무 푸근하시고 이 허허 웃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이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니까. 지역에 혹시 전화 많이 받으셨습니까, 의원님? 그냥 전화도 좀 받고 뭐 어쨌든 좀 표정대로 하고 있다. 소탈하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뭐 그랬죠. 지역에서 하던 대로 좀 방송에 잘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군요. 그 1회 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598 부산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98의 의미를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하고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좋은 의도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봤더니 뭐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주에는 저희가 그냥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598 부산행을 기획하시는데 핵심 역할을 하신 게 이제 푸른나무님이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혹은 부산을 서울 올 때 편도 요금이 59,800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의 거리가 지금은 그 정도 거리라고 좀 가늠해 볼 때 이제 598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정권 교체 이후에 총선이나 뭐 대선이나 이런 어떤 주요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뭐 옛날로 치면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민정당 계열 민정당 계열이 정권 교체 이후에 얻은 최고 득표율이 59.8%다. 이거는 좀 씁쓸한 숫자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지선 때 오거돈 시장 후보의 득표율이 이제 55% 정도였으니까 그걸 조금만 더 우리가 민주당이 얻어보자 이런 의미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아니 의미가 있네요. 저는 뭐 5959 뭐 888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5959 귀여워 인형이 뭐 이런 걸로요? 예, 뭐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근데 KTX 요금 59,800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왕복을 하면 10만 원 넘는 거거든요. 네, 서울과의 네. 거리가 어쨌든 10만 원치 정도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금 단가를 좀 내릴 수 있게 우리가 좀 노력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부탁해야 되죠? 왠지 그런 거는 윤건영 의원님도 부탁하면 되지 예, 잘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저희 이제 방송 취지를 혹시 예, 박재호 의원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박재호 선배님한테 들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일단 부산 정치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봤다. 그게 이름이 598이다. 부산행 네. 598이다. 나온나 이렇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단순 맹기하게 이야기를. 부산 정치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받아들이신 건데 우리 프로그램이 혹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다 혹은 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뭐 부탁드립니다. 기여는 뭐 시킨 대로 다 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어쨌든 지방이 아무래도 이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부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의 유튜브 좀 중요한 유튜브 채널과 함께 일종의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든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쪽으로도 확산도 되고 정치에 있어서도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데 하나의 좀 디딤돌 뭐 이런 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난 게 우리가 부산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뭐 네네. 광주행도 만들고 그렇죠. 뭐 대전행도 네네네. 만들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네, 기대를 열심히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게스트가 나오시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네. 제가 헬마우스가 특유의 깐죽거림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네. 윤건영 의원 건방진 프로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 지금 전혀 모르실 텐데 네네.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깐죽되더라도 잘 좀 받아주십시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건영 건방진 프로필 팍팍 들어갑니다. 성명 윤건영, 직업 국회의원, 출생 1969년 9월 26일.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의원님? 네, 음력입니다. 음력이시군요. 네네. 역시 또 여기서 연배로 아실 수가 있는. 자, 나이 51세, 출생지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 남구의 배정고 출신이라는 데서 벌써 우리 박재호 의원님의 자장권 안에 있다. 맞습니다. 지역권. 이렇게죠. 벗어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사나이인데 대학은 또 서울의 국민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 요새 좀 부끄러운 학교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논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논문 검증을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1991년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 네. 운동권이었단 얘기죠. 네, 91년이니까요. 운동권이었던 얘기고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이제 타이틀을 좀 획득하신 경력이 있고, 자, 1998년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 2002년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만든 개혁국민정당 기획팀장, 네. 그리고 이후에 열린우리당에 합류해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서 행정관을 거쳐 이후 정무기획비서관까지 잘 나가는 친노 직계로 분류가 됐는데 이 당시에 정무기획실이라면 역시 또 박재호 의원의 저작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 하실 때 그러면 박재호 의원이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그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정무기획비서관, 정무1비서관, 정무2비서관, 네네. 시민사회비서관, 치안비서관 다섯 개를 알았어요. 합쳐서 정무수석실이 있었고 네네네. 옆에 계시는 박재호 선배가 정무2비서관, 정무 2비서관. 야당 담당. 네네. 그러니까 야당. 아, 그리고 제가 그 밑에 행정관. 정무 2 비서관실의 행정관 뭐 이렇게 네네네. 보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완전 직계로. 네, 그 그때 행정관이 그때 세 분인가 있었어요. 네네네. 서양호, 맞습니다. 김성진. 중구청장. 또 한 분은 지금 창원시에 있는 네. 김성진. 근데 두 분 다 진짜 농띠거든요. 근데 이런 윤건영 한차 다 했습니다.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내하고 윤건영이가 일하고 저것도 뒤로 놀고 이랬습니다. 정무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거다 이러면서 사무실에 없고. 정신 못 거디는 거 사라지고. 저것만 자유롭게 잘해줬어. 그리고 김성진, 서양호 둘 중에 누가 더 농띵이었습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우리 저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원래 이제 서양호 구청장은 방송 패널로 워낙 방송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바뀐 겁니다. 사람 그래요? 구청장 되고 사람 됐습니까? 사람이 됐다라기보다 개가 천선만 하여튼 조금 이래 그때는 좀 잘했죠. 그런 거를. 그러면 우리 박재호 비서관 입장에서는 윤건영 행정관이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요? 그렇죠. 웃으면 일이 안 되니까. 건영이 도망가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런 사이셨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에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수석보좌관으로 그리고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까지 무려 1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에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엄청 센 자리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의 언필칭 보도되기로는 청와대의 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친문 실세 중 실세다. 문재인의 복심이다. 이런 여타 이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만족하십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박재호 선배님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 옆에 재호 형이라고 부를게요. 재호 형이 진짜 꼰대 스타일인데, 뭐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2003년에 이제 처음에 같이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우리 행정관들, 비서관들 일하는 여민관을 한번 쭉 도셨어요. 힘내서 우리 화이팅 해보자. 일단 격려하시기로. 그게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없던 일이죠. 네. 박재호 선배님 뭐라 그러시지 아닙니까? 각하 오셨다, 각하.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그래서, 왜냐하면, 박재호 선배님을 타박할 게 아니라, 박재호 선배님이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각하라는 호칭이 공식명칭이었습니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각하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대통령님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들어오면서 쓰지 마라 더 이상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이 선배님은 워낙 청와대 옛날부터 계셔가지고 각하 오셨다, 각하 이러시면서 좀 깼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뭐. 역시 삼촌 리더십, 삼촌 리더십으로 그때부터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좋은데요, 의원님 오늘 컨디션이 아주 괜찮으시네요. 행로가 난무하는 방송.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용병이니까요. 두 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재밌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언필칭 이제 실세로 일을 하시다가 2020년 20대 총선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부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지역구인 민주당의 꿀지역구죠. 저희 집에 있는 이제 고향이 호두가 출마를 해도 민주당 간판을 달면 당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서울 구로을의 출마. 그래서 57.04%의 득표율로 낙승. 21대 국회에 한 큐에 입성을 했습니다.
야, 요거는 박정원은 좀 부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부산 오라 했는데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안 오는 게 100번 잘했다. 많은 고생하는데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이제 무사히 또 잘 일에 보필하려면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분이 빨리 의원이 돼서 들어와 있어야 좀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에 진짜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욕 좀 했는데 이만 생각 좀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 주셔서 고맙고 네, 감사하고 아니, 사실 그때는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네. 양산하고 부산 지역을 많이 고민했고 했는데 뭐 방금 박재호 선배님 말씀 그런 이유도 있고 출마를 하게 되면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려와서 타켓이 되어서 맞아. 기존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한테 폐가 된다라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맞아. 뭐 여러 가지가 고려됐던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내 서울에다가 갑자기 부산 내려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럴 수도 아니 있어서. 특히도 부산은 이제 그때 당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판이 부산 전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 선거에도 이제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핵심이 내려왔다 이러면 또 거기에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난무하면 기존 열심히 했던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했고. 그런 상대편 부분까지. 지지자들의 결집을 혹시나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려들이 있었던 걸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한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이 놀 수도 있고 앉았어. 우리 동생이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으로. 진짜 고생 안 하고 싶다니 안 시키고 싶다 누구라도.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진짜 부산 남자.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마음은 부산에 가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 부산 남자. 저희 구로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니까 저는 구로를 지킵니다. 자, 그렇게 한평생 외길만을 걸어온 진짜 친노이자 핵심 친문. 그리고 이제는 구로에서 윤건영의 정치로 대한민국에 봉사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품고 국민 앞에 선 당신은 이욕심쟁이. 우후. 고맙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의원님? 네. 네, 제가 좀 빡세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사실 모실 때는 실세 뭐 국회의원 뭐 아니면 청와대 출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부산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윤건현이 기억하는 뭐 내 고향 부산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부산은 그러니까 저가 어렸을 때는 야도였습니다. 야도. 그렇죠. 예. 지금 흔한 말로 지금 민주당이 센 야구를 지역이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야구 부산 야구는 잘 못했죠. 야생이 야구 잘했고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야구 잘했고 그다음에 야도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근데 이게 3당 합당 이후로 부산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또래나 저희 뭐 친구들 위에 삼촌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3당 합당 이전만 하더라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캐릭터였고 그 자체가 공기였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부망쟁의 상징이고. 네네. 부산의 자부심이. 예. 어디 가더라도 그게 다 됐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갑자기 여당이 되어 있고 그때부터 여당스러워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저는 한 91년 3당 합당 이후로 한 30년 지금 이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부산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떠나서 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부산이 어느 날 완전히 이제 뭐라면 수구를 하나 수구적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이 네.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한 30년을 여당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뭐 학자든 뭐 기득권층들이 대부분 유착이 돼서 이제 글로 줄을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친구들 나는 뭐 운동도 별로 안 했는데 나도 빨개로 돼 있고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얼굴이 빨개서 또 아니 얼굴이 빨개서 빨개 있지. 그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주라고 선천적으로 이제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수줍음이 많으셔서. 부끄러움 많이 타고. 지금 방송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이제 의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30년 정도 그 분위기가 왔지만 사실은 2016년 우리 박재원이 첫 당선할 그때부터 부산도 아주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바뀌었죠. 2016년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 18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1대 총선까지 부산은 아주 이제 거의 예전의 진짜. 야성을 거의 찾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부터 참 끊없는 도전, 존경하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곳이 이제 이래 경쟁의 구도로 시켜줘야 네, 네. 도시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가덕도 문제도 그렇고, 사실로는 이 경쟁 구도가 없으면 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줘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는 바람에 사실로는 가덕도 공항을 갖고 올 수 있었지. 안 그러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내 고향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만 살아면 네네. 부산이 뭐 공항이 어떻는지 하물며 24시간 뜨는 공항이 아닌지도 몰라요. 김해국제공항은 지금 24시간 운영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부산 국제공항이니까 24시간 뜨는 줄 알고 있을 다 정도로. 인천처럼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부산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 역할에는 우리 윤건영 의원님이 또 온컨 역할을 많이 하셨다. 가덕도 문제고 부산 예산 문제는 진짜 고생 많이 해주시고. 뭐 저는 한 거 없고요. 최선에 뭐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3당 합당 이후에 민주당을 지켜오셨던 분들 초기 분들은 거의 독립운동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인영 의원 이야기처럼 2010년 중반을 거치면서 네. 지방선거 제도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그렇죠.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기 시작하면서 순통이 좀 튀인 겁니다. 소위 말하면 만약에 소선구제가 계속됐다면 지금도 거의 뭐 압사 직전이었을 걸로 저는 예측되는데요. 그게 순통이 튀어지면서 2016년에 5분의 국회의원이 되시고 2020년에 다시 또 재선 국회의원이 나오고 하면서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지방선거에 도입이 네. 되면서 풀뿌리 정치에 이제 우리 민주당 출신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진출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약간 좀 뿌리가 생기게 된. 그죠. 그러니까 일하는 경험을 이제 쌓는 것도 물론 우리 자체의 인재를 기르는 면도 있지만 이제 시민들이 그 재미를 안 것 같아요. 이 당과 이 당을 경쟁 붙여가지고 누가 잘하나 그렇게 하면 저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상대당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게 되는 사실은 지난 거의 유건영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거의 이제 민정당 계열의 정당이 그렇죠. 부산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진짜 안 했어요. 깜짝 놀랄 만큼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안에서 뽑아주니까. 안에도 뽑아주니까 왜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친교나 하고 그냥 뭐 충성이나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근데 고 2006년도 이제 지방의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또 소수정당 의원들도 좀 계셨어요. 네네, 좀 그래서 있었죠. 막 일을 열심히 하니까 경쟁 구도가 지역에 생긴 거죠.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이런 어떤 선순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간 내에 평화공원이 있거든요. 네네. 유엔묘지 있는데 그 이제 가면 보통 낮에 보면 어르신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 저보다 어르신이니까 나이가 좀 많겠죠. 그래 가서 이제 막 인사하면 야 국회의원 이 시간에 말라고 오늘 이래 묻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나 하면 누님들이 내 안 오면 안 뽑아준다요. 나도 저쪽 당이면 안 와도 뽑아줄까 아이가. 그래서 안 온다. 근데 내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와야 뽑아줄까 아이가 이러고 막 웃었었습니다. 재밌게 그래 놀고 아무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뭐 말라고 그분들이 오겠어요. 우리는 계속 만나고 이러면서 또 민심을 듣고 저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웁니다. 오히려 더 제가. 정치에 반영할 것도 배우고. 의원님 말씀해주신 이제 평화공원은 남구에 있는 평화공원이 당연하죠. 서울로 치면 이제 뭐 탑골공원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데인가요? 탑골공원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제 평소 때는 낮에는 부산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대다수 이제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죠. 부산만 하더라도 이미 집이 공동화된 집들이 그래, 많습니다. 빈 집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뭐 양산이나 김해나 이쪽으로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달동네 같은 데 보면 네. 빈집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부산은요, 이제 4차 산업 이런 게 오고 또 코로나가 이래 오니까 길거리에 진짜 이 유동인구 많은 상가 말고는 예. 강북동의 상가 다 내놨습니다. 네. 문 닫았습니다. 네. 쭉 한 몇 년 안에 부산 같은 산후에 있는 아파트 네. 안에서 네. 오래된 아파트 네. 그거는 이제 안 살거든요 사람이. 왜냐하면 교통 도로도 복잡지 젊은 사람 안 가지 연세 드신 분도 그게 이제 안 올라가지 이러니까 공공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는 그런 아파트를 나중에 어떻게 재생을 시킬 것인가가 부산의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서 도시 공동화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당연히. 지방 도시들은 다 원도심 특히
이제 옛날에 활성화됐던 원도심 지역에 건물이 많고 뭐 네. 아파트 많고 이런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다 똑같고 아마 의원님 지역 고양이시 쪽 수정동 네, 수정동은 그쪽이 공동화 가장 심한 데. 심한 왜냐면 제일 못 사는 제일 못 동네 사는 중에 하나입니다. 달동네 하나는 말로. 그러니까 서울역 맞은 그러니까 부산역 건너편 맞은편 건너편, 쪽에 네. 예. 예. 아, 근데 이거 옛날에- 분들은 정말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서울의 아현동 그 산후에 있는 그런 거랑 네. 똑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는 부산은 이제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한 1년에 한 5, 6만 명 정도 사람이 유출되니까 또 젊은 층은 뭐 일자리가 없어서보다 이 미래의 지향이 없어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관 단체장들이 뭐 일자리를 갖고 온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젊은 사람이 있으라 하면 그건 안 있습니다. 네. 이 발상을 이제 새롭게 안 하면 그래서 최고 중요했던 게 가덕도 공항이거든요. 24시간 뜨는 공항이 인도서도 오고 뭐 이래 돼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산의 그 진짜 좋은 경치나 이런 걸 갖고 뭐 다른 산업으로 묶을 수 있는 계기인데 그거를 사실로 이번에 이 정권에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셨고 우리 박인영 의장님 할 때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걸 유치한 것만 해도 이게 이제 성공한 것만 해도 부산은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좀 새 희망으로 좀 극복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윤건영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정부에서 부산을 위해서 했었던 어떤 가장 좀 과감한 결정. 우리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도 좀 자랑을 해야 되고, 서울분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세 가지 정도 꼽아 달라. 제가 이제 질문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만을 뭐 부산 출신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네. 부산만을 일종의 뭐 특혜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이 균형 있게 제대로 살기 위한 각 지역이, 균형 네. 발전 정책을 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앞서 박지호 선배님 말씀하셨던 가덕도 신공항이 제일 큽니다. 이걸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하면 성장 동력입니다. 부산이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뭐 제가 지역별 이렇게 경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네, 인천은 막 쫓아오는 게 보이거든요. 부산 분들이 보여주시기에 인천이 팽창하는 게 보이는 거죠. 발전하고 이렇게 쫓아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부산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 동력이 없는 건데 그 성장 동력의 1번으로 삼았던 게 가덕 신공항입니다. 아니 의원님 그 서울 분들은 항상 이제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하면 이제 여행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일종의 사치제처럼 공항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왜 그게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앞서 박지원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네. 공항이라는 게 공항 그 자체가 여행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김해공항하고 가덕신공항 문제는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산업의 중심. 예. 그리고 물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행은 부차적인 겁니다. 오히려 이제 여행 예. 부차적인 거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공항 자체가 여행으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인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에 환경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네네. 대별되고 있는데요. 흑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나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가 못 뜨니까. 못 뜨니까요. 그래서 공항을 설치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로 보입니다. 옆길로 좀 샜는데 부산에 있어서의 공항, 가덕 신공항이라는 건 성장 동력 그 자체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근 지역을 물류와 교통 이런 중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발전하면 메가시티라고 해서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울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제 뭐 거대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신공항이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아까 말씀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북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제 부산 북항. 북구에 네네. 옛날에 있던 네네. 그 사실 부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옛날에는 진짜 활성화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부두 역할만 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이런 거. 근데 이걸 이제 개발하자 이래갖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놨는데
펜스만 치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공사가 집행이 안 돼.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관심이 없죠. 그 사실은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거는 알지만 네. 뭐 다른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관료들도 뭐 관심이 없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펜스만 치고 10년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이제 다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순항이 되고 예산도 뭐 몇천억 투입돼서 지금은 이제 FM도 잘 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펜스만 치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부산 관련한 세 번째, 네. 두 번째가 북한이고, 북한 세 번째는 여러 개를 좀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부선 지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TX는 지하로 다닙니다만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경부선인들이 부산 도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부산 KTX 철로가 부산 아니 옛날 철로가. 옛날 옛날 경부선 철도 경부선 철도가 이게 부산을 좌우로 가르는 하나의 축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지하로 묶고 요 지상 부분에 대한 개발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또 부산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해운대냐 아니냐로 구별합니다. 해운대시 부산구입니다. 서울을 해운대시 부산구요? 강남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듯이 부산은 해운대냐 아니냐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내 격차가 또 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라든지 네. 기타 등등 세 번째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이 될 때도 양쪽이 더 균형을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철도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운대로 부가 좀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요. 해운대가 시골이었습니다. 해변이 부산에서도 네.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었지 일반 부산 사람들은 그 너무 멀어서 교통이 안 좋아서 안 갔어요. 근데 강한대교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이 소통 교류라는 게 그만큼 큽니다. 그러면서 해운대에 부가 집중되고 모든 게 해운대에 다 모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또 교통 혼잡이 오는 거지만 그래서 부산은 이제 새로운 축을 또 만들어내야 되기 위해서 우리 저 강서구의 그 뭡니까 지금 메가시티 에코델타 시티의 이런 그 첨단 산업을 첨단 AI 이런 걸 접목한 이제 그 아파트 이런 게 쭉 들어서면서 그쪽이 또 새로운 이제 축이 돼야 양쪽이 함께 클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역할이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2002년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하셨을 당시에 부산 공약집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딱 보면 부산 도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심 가장 한가운데 북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북항. 이게 여의도의 2.5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그냥 항구, 작은 항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적 자체가 여의도의 2.5배고 이 부산항을 부산 신항으로 이전하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전 계획을 하고 근처죠, 이제 그렇죠. 신항으로 이전해버리고 그 남는 부지를 그러면 여기를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예를 들면 뭐 국제적 비즈니스의 거점 이렇게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군요. 1단계, 2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북항부터 나와서 이렇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이 또 부산을 가로질러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미 큰 구상은 되어 있었고 이 실행을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거의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북항 재개발을 이제 본격화, 궤도 올리고 경부선을 이제 덜어내고 여기를 또 다시 사실 경부선 지하하고 나서 이 남는 부지는 우리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킬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래 해줘도 표가 안 나올 때는 저는 내가 참 사실 부산 리모델링 20년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이 잡았을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해도 당선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0년 동안 이 사업들이 다 중단돼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구상을 하고 쭉 밀어붙여 오셨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성과를 내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안 그럼 진작에 10년 만에 완성이 됐을 텐데 그게 중단이 돼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이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짜로
아. 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아, 이게 그러니까 정권을 어디가 잡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또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찍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힘이 빠졌다가 그래도 밭을 탓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다 그래서 막 열심히 가는 거죠. 누님 한번 찍어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또 부산역까지 이제 오는 거고. 아니 제가 이제 그 하원기 청년 대변인하고 이제 같은 팀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청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억울했던 게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제일 그 신경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군에 대한 군 장병들에 대한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했죠. 굉장히 이제 일단 월급 자체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맞습니다. 상태고 박근혜 뭐 이명박 때는 동결하거나 이랬었던 거를 대부분 이제 민주정부에서 올려놨고 뭐 휴대폰 반입이나 군 장병 복지도 엄청 신경 써가지고 해줘도 표가 거기서 안 나오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아 약간 그런 신경이신 거군요 이게.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그렇더라고 우리가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참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뭐 새로 이제 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젊은 분들한테는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찡하죠. 똑같은 평가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열심히 했던 분들이 좀 되면 좋겠는데 이래서 사실로는 뭐 누구 보고도 부산에 출마한다 이러면 막 내가 해라 소리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 건영이는 서울 가서 고생하지 말고 부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서울시 잘했다. 건여이 아니면 건여이. 혹시 그 두 분이 의원님은 이제 의원실이 회관에서 이제 5층이시잖아요. 7층. 아 7층 예. 7층. 7층. 그러면 이제 건이 한번 와봐라 그러면 이렇게 막 뛰어오는 겁니까 이제? 네, 그렇죠. 아니 내가 갈게 이러면 제가 갈게 이랬대요. 또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그때 일을 시킬 분이 그 윤건영 의원뿐이라서 그때 친해졌죠.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없으니까. 야 양호 어디 갔냐?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산을 위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한 중요한 뭐 일 세 가지가 결국에는 부산을 어떻게 미래로 나가게 할 거냐에 대한 미래 투자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아직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던 거는 정권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10년 동안에 그 쌓아놨던 거를 제대로 이제 실행을 안 하는 바람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가 굉장히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면 윤건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라도 낫지 않습니까? 진짜 단순 명료 간단한 그러네요. 뭐라도 낫다고 생각하고 뭐 앞서 계속 이어오던 이야기로 보면 균형 발전 하나만 예를 들어놓고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정치적 편견을 걷어내고 액면으로만 보시면 어느 정부가 개혁 정부와 보수 정부 어디가 균형 발전 정책을 올곧게 했느냐는 눈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저는 균형 발전 정책을 제대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전반적으로 뭐 하여튼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낫습니다. 하여튼. 네. 국가가 또 이제 균형 발전을 해야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또 이제 튼튼해지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의 말씀이실 것 같고 그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선을 여러 번 치러 보셨으니까 2002년하고 2017년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하고 정권을 잃었을 때 2007년하고 2012년하고 부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부산 선거가 그때 당시 어떻게 달랐길래 정권을 창출하고 못 창출하고 바뀌나? 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대통령 선거도 전국적 분위기가 뭐 비슷하게 가죠. 부산도 별 차이가 그리 없습니다. 대신에 전반적으로 이제 역대 뭐 이 우리가 이제 보수이라면 보수도 보수를 해야 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뭐 진보를 한다고 뭐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근데 이제 보수가 보수를 안 하면 보수가 아니고 수구죠, 그죠? 그렇죠. 근데 뭔가 안 바뀌어요. 그게 저는 이제 이 저쪽 당을 폐마할 것도 아니고 다 뭐 세력이라는 거는 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양당이 성립됐고 다 존중은 하는데
저쪽 당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뭔가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고 우리가 어떤 법을 거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내면 이번에 뭐 무슨 어떤 법안이도 내면 다 반대만 해요. 자기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불임 정당이다. 왜냐면 너 안 되겠다. 국민들이 볼 때 뭘 느끼겠노.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네네. 물론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 오랫동안 토론을 했음에도 뭐 논쟁을 해서 자기들이 안 해보니까 상대가 뭐 아예 안 해보고 그분을 하니까 못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했지만 이게 안 되면 만약에 내가 국민의힘 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좋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 유튜브법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내겠다. 이러하면 그 인기를 얻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저쪽 정당의 사고가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준석이한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도 아고 뭐 이러니까 이제 기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아직은 변화를 우리는 할 수 있고 저쪽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이쪽 국민을 위해서 불안하죠. 저쪽이 이때까지 그래 왔잖아요. 뭐 무슨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당 때 했던 걸 보면 또 그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죠. 사실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잠시입니다. 아니 의원님이 지금 언론중재법 말씀해 주시면서 뭐 유튜브에서 이제 가짜 뉴스나 잘못된 그렇죠. 정보 퍼뜨려서 피해 봤을 때 이제 국민들한테 피해 가는 거 이 부분을 좀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이제 대안 제시를 안 하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언뜻 생각이 난 게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새로 이제 영입된 인재라고 이제 과거에 채널A에서 방송했었던 이제 이영돈 PD라는 분이 이제 영입됐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 딱 들으니까 사실은 그분이 PD 하던 시절에 뭐 대왕 카스테라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이상한 방송을 몇 편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말하자면 잘린 사람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영입을 해드리는 걸 보면 딱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쪽 거꾸로, 정도는 예. 검찰에 갔다 오면 이 저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만 주로 모아갖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 새로운 공작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제 중앙 정치가 어떻게 좀 돌아가나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 사주에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지금 중앙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중앙에서 막 이렇게 막 한참 시끄러울 때 부산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뭐 지역구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네. 요즘 유권자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정치 정보 그리고 판단 이거를 예를 들면 개모임, 뭐 동창회, 아니면 뭐 조기축구회 이런 데서 보거나 아니면 지역 언론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는데 네. 요즘 유권자들도 저희도 부산 유권자들도 다 포털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그럼요. 네. 다 포털 뉴스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게 부산 유권자가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고 전 기본 생각을 그래요? 해요. 정보가 더 같이 간다. 아.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플러스에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홍준표로 조금 쏠리는 경향은 분명히 여론조사 결과상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8월 초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가 전국적인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도 올라왔지만 부산 지역에서 특별히 좀 더 많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여론조사 지표상 확인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여쭤보지 못했지만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유권자들하고 이게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있고 약간의 그래도 우리가 부산인데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서울하는데 지난 총선에 보면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거의 압승하다시피 했지만 부산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뿔뚝이 있어요. 그게 교차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 또래 이제 그게 위아래로 조금 이제 한 50, 한 대살. 삼촌 세대들. 그렇죠. 삼촌 맞네. 삼촌 세대들은
이제 처음에 또 그 사건이 나니까 네. 야, 이 뒤에 업무가 있다. 오.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게 어쨌든 이거를 사주를 해서 고발해라라고 고소장을 써갖고 줬다면 이거는 엄청난 국가 권력을 자기들이 남용하는 이런 행태지만 윤석열이가 출마를 하는 순간 이건 쿠데타다. 쿠데타다. 윤석열이 출마를 안 했으면 이건 죄로 끝나는 거지만 이런 그 아나무인의 세력을 갖고 자기가 쿠데타 하는 거 옛날에 군부하고 뭐가 다르노. 군대가 어떻다고 똑같은 거지. 자기가 출마를 안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범죄로 끝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또래의 뭐 한 20% 30%는 우리 쪽으로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아닌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30~40%는 이거 뒤에 뭐 너그당 음모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오랫동안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 우리 부산에 좀 오랫동안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90년대에 그 김기춘이 기획했던 부산 초원 복국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도청은 지그들이 했는데 타격은 민주당이 받았던 역으로 역결집을 하는 바람에 혹시 이 사건도 지역 정치로 가게 되면 보수 쪽의 표심을 좀 자극해 가지고 더 결집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네. 일부 그렇고 지금은 우리 박인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나 톱틀로 이렇게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일부 과거에 있어 왔던 좀 이제 향수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당선이 되지 부산에서 어떻게 당선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쪽이 결집한다면 네. 저희 지지자들도 결집하는 우리도, 거거든요. 예. 예전에 부산에 이제 정치 그 투표에 좀 이런 양상을 보면 사실은 그 민정당 계열의 정당의 이제 지지자들이 워낙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아예 목소리를 못 낼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에 이런 데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대통령 욕하고 하면 저희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사실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유튜브 그만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새날이나 요런 즐겨찾기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목소리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야당의 결집을 뭐 혹시 할까 우려하신다면 이것은 여당 지지자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랑한 지지자들도 분명히 결집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아까 이제 부산 막 이런 거 있다 이제 하셨는데 그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하고 홍준표를 놓고 봤을 때 홍준표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좀 강해 좀 쉬운 스타일 아닙니까? 아싸하게 그냥 이게 무스와 다케비니까. 아싸랑 우리 박지원님도 있기 때문에 아싸하시죠. 아싸람에 있어서는 뭐 탈주종을 저희는 또 홍준표 잡는 역할을 또 이제 우리는 간쪽거리지 않거든. 바로 하고 맞춰갖고 그러니까. 근영이 아저씨가 좋아하는 게 딱 내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군요. 되면 됐다. 뭐. 그렇죠. 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부산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은 부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 그 카운터파트로 윤석열이 더 쉬울까요? 홍준표가 더 쉬울까요? 저는 여기 유튜브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방송 나가서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네. 저는 우리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네. 민주당이 얼마나 쇄신하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민생을 책임지고 변화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있지 네.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는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주체 세력 그리고 다음 정부 5년 동안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검찰 고발 사주만 보더라도 등장인물을 보면 민주당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국민의 사람이죠. 검찰에서 검찰 출신 야당 정치인한테 줘서 고발하게 하는 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지금 짜고 나오거든요. 뭐냐 그러면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희생자 코스프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의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다라는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프레임을 짜는 거죠. 탄압한다. 예, 예. 그래서 좀 장년층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부산 정서로 봐도 그런 분들이 장년층에서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층이나 또는 좀 진보개혁층에서는 무슨 소리냐 명백한데 라는 거 프레임과 프레임 싸움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네, 그렇죠. 정쟁화 시키는 게 야당의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는 진짜 가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선거라는 국면에서는 너무 여야가 팽팽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하고 주변에다가 설득하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 이번 추석에 가셔서도 네. 이게 핵심은 결국 검찰에서 야당의 사주를 했느냐 아니냐. 등장인물 봐라.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등장인물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뭘 위해서 했냐. 이거 보면 되죠. 그 총선 전에 이거를 가지고 총선 때 저한테 이 야당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전달했다. 고발해 주라고. 이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다른 거는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만 나중에 그걸 이제 자꾸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게 우선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밝혀져서 윤석열이가 알았다 몰랐다 또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그게 밝혀지고 안 밝혀지더라도 검찰 집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집단인가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저 그런 짰느냐 안 짰느냐 그런 걸 뭐 그걸 했느냐 그건 다 문제죠. 저는 좀 이 검찰 전부가 아니라 네. 특수통 일부 검찰 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본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막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공작한 거야 오히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거거든요. 참 이게 뻔뻔하게 이렇게. 아니 이제 옛날에는 검찰이 이제 뭐 자기들 자체 사건 나면 네가 좀 그만해라 이래 정리를 시키면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특히 더 윤석열이 검찰 되면서 이제 도를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그때 92만 원 사건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공직자로서 저 정도까지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이제 특수부 일부 검사들 그렇게 돼버린 게 뭐가 걸려 안타깝죠. 들어와도 막 기자회견장에 가가지고 호통치고 말이죠. 국민들한테 호통치고 이런 모양을 봤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언론에 가려져 있던 이런 모습들밖에 못 봤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한테 제가 이제 홍준표하고 윤석열 중에 누가 더 만만하냐 이렇게 말씀을 좀 여쭤봤는데 역시 이제 서울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거는 살짝 피해가면서요. 피해가죠. 우리 저 부산 사람 아싸나게 박재홍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누가 더 만만합니까? 저는 볼 때 윤석열이가 더 만만하고 그래요? 홍준표가 되면 더 좀 역시 선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 쉽지가 않은 선거가 쉽지 돼요. 않은 선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는 이제 이 소위 말 자기가 주류라 이런 생각하에 세상을 우리 의원님 싫어하시는 그 내가 주류다 이거 정서. 세상을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보지를 안 했던 분류에 속해요. 참 불쌍한 어찌 보면 그 어렸을 때는 뭐 대단히 선망을 받는 존재들이 나중에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한평생 살면서. 그런데 이제 홍준표 아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이제 살아왔던 과정이 그래서 저분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 서민의 마음을 바로바로 뚫어볼 수 있는 거다. 물론 우리 후보들도 누가 돼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특히 더 이제 실패해보고 이런 경험이 오히려 이제 이 어떤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도 어려웠다는 거는
진실돼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짓말하는 순간 그는 거짓말을 또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자존심이 세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게 돼서 나중에 무너져요. 근데 오히려 정치든 뭐든 진실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홍준표가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좀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프로테이지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기겠지만 좀 까다롭게 될 거다. 부산에서도 이기겠죠, 의원님? 당연히 이기죠. 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하실 때 부산하고 정말 할등을 많이 겪었거든요. 부산에서 부산이 하는 치료해요. 거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래요?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덕공항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 하실 때 언론을 찾아보면 언론마다 그 걱정을 해요. 홍준표 때문에 부산 학교 막힌다. 아니 진짜 언론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이런 데 올라오는 게 당시에 이제 같은 당 시장이었거든요. 허남식 시장, 서병수 시장. 그런데 늘 허남식 홍준표 갈등, 서병수 홍준표 갈등. 이게 언론의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사실은 부산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면 그렇게 썩 또 뭐 좀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쉽겠다. 종합을 해보면 뭐 누가 되든 누가 되든 누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네요. 왜냐면 저는 안 변하니까. 우리는 변하니까. 우리는 20년 동안 안 변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윤건영 원장님 이제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부산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뭐 서울 새날의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아까 박인영 의원님 짚어주신 것처럼 예전처럼 이제 지역 중심의 혹은 뭐 소모임 중심의 그 정치 환경이 아니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뭐 앞으로 이제 대선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뭐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군요. 그렇게 어렵게 모신 거 아닌 겁니다. 쉬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박재호 선배님이랑 박인영 의원님 하시는 거 보면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에서 어려운 물 데서 쓰시는 거 보세요. 짠하지 않습니까? 뭐 잠깐 엮길로 세면 옛날에 박재호 선배가 횟집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달라고 막 삼삼했지. 구호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 뭐 또 엮길로 세면 정당판에는 양아치하고 양반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담벼락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로 넘어가면 양아치고 저기로 넘어가면 양반입니다. 어쨌든 잘 양반으로 버티신 분이 박재호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재호 선배님, 박인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재단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오늘까지 꿋꿋하게 시의회 의장하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살아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두 분은 우리 뭐 시청자분들한테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불안합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으면서 뉴스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되고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과정들을 겪어보면서 야 어떻게 할까라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 좋은 일 당하시고 서거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번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할 때는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 한 명 해서 정권을 다시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낫습니다.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녀 이야기가 눈물이 닥친다. 옛날 생각이 났어. 아이고. 옛날에 같이 고생하셨던 기억도 아니, 나시고. 그만두고 나서 진짜 한 9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그래 싫은 거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앞 앞에 말은 못하고 참 동네 가면 우리 이야기하면 누가 안무 주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안무 주는 판이었는데 참 그래서 하물며 우리 옛날에 그 뭐 사별했는 우리 집사람이 당신만 독립운동하는 이제 독립운동 좀 그만해라. 우리나라 독립됐다 수고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났어. 오늘 이야기 들으니 그렇네요.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산 정치인 두 분이 자신감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9년 전처럼 고생 안 하고 훨씬 그 부산 분들의 힘을 전기를 받아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향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또 해나갈 수 있게 저희도 같이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598 부산행의 역할이 또 거기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2회 진행을 해봤는데요. 좁은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실 때는 훨씬 더 이 성장한 부산행으로 의원님께도 이제 힘을 팍팍 드릴 수 있는, 지금은 저희가 좀 나눠 받고 있지만 다음에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구로를 알고 있는 부산 시민들 좀 구로에 힘 좀 보태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도 도움 주는 거니까. 서울 구로 을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고요. 멀리 부산에서 오늘 방송을 위해 좀 함께해 주신 박인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재호 의원님께서도 이제 바쁘신 중에 또 본회의 중간에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셔가지고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또 부산의 자랑스러운 정치인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